다른 경제방송과 결이 다른 앞서가는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에서 다른 경제방송과 결이 다르다, 앞서간다 라고 자신있게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슈에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시각을 멀리 두는 그런 경제방송을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어쩌고 뭐 비차액이 어쩌고 뭐 선물 만기인데 뭐 풋옵션이 어쩌고 이렇게 당일 이슈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십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청취자님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맛집인 만큼 여러분들이 국제유가를 전망함에 있어서 요것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여러분, 시장에는요, 호재와 악재가 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부분, 그 부분이 만약에 호재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세상에 호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쪽으로 몰려가고요. 반대로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악재에만 비추면 개인 투자자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세상의 모든 호재는 다 죽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그 악재의 불구덩이에 빠져듭니다. 오늘 2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 조금 더 한번 마음을 좀 다잡고요. 지금 현재 증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증시의 핫 이슈가 국채금리죠. 미국의 10년물짜리 국채금리가 뭐 1.4%가 넘으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밖에 없나요? 제가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막 그랬을 때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 저렇게 많이 빠지지도 못하고 저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리고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는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강력한 부양책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양책의 어떤 그 재료로서의 희소성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미쓰리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의 재료는 3월 중순에 소진되는 걸로 스케줄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화로처럼 바짝바짝 뛰는 에너지는 없지만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27일 이내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는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국채 금리가 핫 이슈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국채 금리가 핫 이슈였습니다.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월 20일 방송에서 다음 주 이슈 점검들을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목요일이 되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좀 부진할 거고, 뭐 소비 지출이라든가 개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지표들,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지표들, 주택 지표까지 포함해서 잘 나온다면 가뜩이나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이 국채 금리의
조금 더 불을 지필 수 있으니까 이번 주 글로벌 이슈가 뭐라고 했습니까? 글로벌 미션이 바로 국채 금리를 낮춰라. 그 작업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채 금리를 낮춰야 되는 미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벌 이슈예요. 경제를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안 읽으려고 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말로 경제 공부를 날로 먹으려고 하셔서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종목 매매를 함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세력이 강력한 애들, 막 힘도 엄청, 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돈이죠. 돈도 엄청 빵빵하고 총탄도 빵빵하고 총알도 빵빵하고 재료도 빵빵한 애들, 머리도 좋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작전을 하는 종목은요. 정말 확실하게 빼고, 야, 저거 저렇게 빠졌는데 저거 저 매물 부담 어떡해? 이런 걸 걱정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비웃듯이 한 방에 그냥 강력하게 확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좀 쪼잔하고 좀 째째하면 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요, 막 중간에 지네들끼리 막 배신 때리고 막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타이타닉 얘기하면서 어떤 돈의 힘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번 주만 보면은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급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잘 접종 진행이 되고 있고 단순히 뭐 화이자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존슨앤존슨까지 이제 개발해서 상용화되면 막 만들어내면 동시 패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종을 맞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종식이 더 앞당겨질 거고 그러면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제자리를 찾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지금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우지수와 S&P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크게 하락했냐면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여러분 나스닥이 2몇 프로 급락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다우지수와 S&P 500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상승 마감 결과를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은 1%씩 이상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요. 1% 미만 0.99%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나스닥은 상승이 아니라 반등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제지표 잘 나올 거예요. 주택지표 잘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1월달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4.3% 상승했다. 월가 전망치는 0.9% 정도 전망했는데 월가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그래, 미쓰리가 그랬어. 주택지표 잘 나올 거래. 그리고 뭐 무슨 소비자 심리, 뭐 신뢰 이런 것들은 잘 나올 거래.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고용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5일 목요일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배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야, 이 백신이 차로 이동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현실, 예, 참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대통령 왜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가는 거 왜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차 이동하는 거, 뭐 서초동, 뭐 양재동을 거치고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물며 백신 주사가 이동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기대감도 있는 거고 아마 글쎄요 내년 정도 되면 그런 영상 보지 않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때 되면 또 코로나19 또 유행되겠구나. 에이 접종 맞으러 가야겠다. 병원 가야겠다. 아마 그럴 날이 이제 오겠죠. 제가 이번 주 글로벌 미션 국채금리를 낮춰라 라고 했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선봉에 서서 국채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42까지 갔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어제 전일에는 상원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가서 국채금리를 낮추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제 회복 고르지 않다. 고르게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1.4%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그냥 뭐 아직 멀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약발이 안 받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요. 아예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주요 선진 경제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이 고군분투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왠지 이렇게 막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고군분투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최대 고용을 위해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여기서 수치를 제시하면서 한 방을 날립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 도달하는데 3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전일 그냥 멀었다, 오래 걸린다 이걸로 약발이 안 통하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올해 10년물 국채금리 1.75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금리 상승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미쓰리는 작년 11월 달에 국채금리 인플레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국채금리는 재미가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 주식시장이랑 막 놀다 보니까 얘네랑 약간 이렇게 체질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채금리가 재미가 없어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1.75 어쩌고 해도 의미 없다 야 심심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정도의 이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의 이슈는 뭐냐? 아직까지 좀 움직이고 있는 부야 꿈틀거려서 살고 있는 경기부양책. 제가 요거를 왜 지금 보고 있냐면은요. 앞으로 요거 한번 써먹을 거거든요. 기똥차게 써먹을 겁니다. 그 얘기는 뒷부분에 해드릴게요. 유럽 증시, 범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올랐슈. 네, 모두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제시한 독일 경제를 봤더니 2020년 4분기, 세상에 4분기면은 막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그랬을 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3분기 대비 0.3%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잘 버텼다, 잘 해냈다 라는 축하 파티를 한 거죠. 자, 국제 유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WTI가 2.5% 상승해서 63.2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약 129만 배럴 증가했다. 자, 원유 재고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악재예요. 특히 월가 예상은 오히려 원유 재고가 490만 배럴, 거의 500만 배럴 가까이 감소됐을 것 같은데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악재를 누가 이겨냈냐면 산유량이 이겨냈습니다. 지난주 산유량은 전주 대비 110만 배럴가량 급감했다. 그런데 주간 감소폭으로는 최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국제유가 보는 방법 제가 심플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죠. 국제유가는요. 공급과 수요만 보시면 돼요. 즉 원유 재고가 월가에서는 원유 재고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 그 얘긴 반대로 원유가 많이 수요가 늘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원유 재고는 늘었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생산량을 건드리는 거죠. 생산량이 급감했다. 주간 감소폭으로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생산량을 조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국제유가 시장을 잘 읽으면은요. 아, 얘네들 되게 장난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국제유가 최근에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국제유가는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산유국들? 그리고 어차피 미국도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니까 미국까지 포함해서 쟤네들은 지금 국제유가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왜? 이제 조만간 오펙 회의 개최하거든요. 이날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생산량이 급감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존슨앤존슨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3월 3일 오펙 회동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산유국들이 4월부터 하루에 50만 배럴씩 증산하자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자발적으로 지금 더 추가적으로 감산하고 있는 사우디가 4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이제 멈출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제가 왜 자꾸 여러분 지금 산유국들이 유가를 하락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유가가 다시 막 한 50달러 중반까지 내려오면 산유국들이 3월 3일 날 모여가지고 증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아직 불안해. 야, 지금 저런데 어디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증산 타령을 하고 앉아있냐? 아직은 증산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국제 유가를 60달러 위까지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는 슬슬 이제 좀 감산을 좀 줄여볼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그냥 좋은 일 하느라고 그냥 자발적 감산했는데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쓰리가 쟤네들이 지금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원유 시설이 한파 때문에 망가졌고 정전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 정전은 해소됐습니다만 송유관을 수리하고 그래가지고 공급 차질이 진행될 것 같다. 이 이슈로 국제유가를 다시 60달러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2주 걸릴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반박합니까? 여러분 2주 안 걸릴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오늘 국제유가를 점검함에 있어서 또 하나 체크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미쓰리의 올해 화두는 미국과 중국의 제2라운드입니다. 그게 히토류 같은 거로 싸울지 아니면 화폐 전쟁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 가능성,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두고 이제 뭔가 이제 좀 미국과 중국이 좀 긴장감 있게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또 어마어마한 또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또 그냥 갑자기 또 신용이 좀 불량스럽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2015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015년 8월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요. 중국이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증시가 휘청휘청합니다. 2015년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이거 신용이 좀 그러네. 중국의 신용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움직이냐면 국제유가가 휘청합니다. 왜? 중국은 세계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요국 중에서 지금 세계 2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뭐 신용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불안스럽다, 경기가 좀 위축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당장 국제유가 시장에서 아이고 세상에 중국이 경기가 좀 이렇게 좀 둔화되면 기름 들쓰겠네 이래가지고 국제유가 시장이 자극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국제유가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여러분 이거 체크하고 저거 체크하고 쭉 말씀드렸을 때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월 24일 수요일 날 중국 증시 많이 하락했고 홍콩 증시 많이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국제유가가 안 빠졌잖아요. 당장 영향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안 빠졌을까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유국들이 국제유가를 뺄 생각이 없어요. 왜? 당장 지네가 지금 3월 3일 날 증산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로 $60 이상에서 놀아줘야지만 우리가 증산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발이 받기 때문입니다. 자, 악재를 점검해 보면 어제 뭐 홍콩 인지세율 기존의 0.10%에서 0.13%로 인상했다.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세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고 막 세금 내느라고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약간 유동성 있게 조여둔다. 뭐 이런 우려겠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 때문에 주류 업종이 급락했고요. 중국 증시는 이날 1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단행했습니다만 뭐 이 이슈는요 앞으로 계속 툭하면 나올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시장이 너무 뜨거운데 뭐 하나 뭐 시장을 좀 이렇게 식힐 만한 거 없어 하면은 이런 얘기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돈다방 미쓰리가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요거 재미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올라가면 또 얘네들이 열심히 투덕거릴 거고요. 예, 이제는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당장 짧은 기간을 보면은요. 여러분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뭐가 발표가 됩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기간을 기준으로 이게 지금 정리돼서 나오는 지표거든요. 국제유가 부분에서 텍사스 원유 시설이 한파 때문에 멈췄다 뭐 이랬잖아요. 텍사스의 한파 때문에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의 4분의 3에서 뭐 눈이 내릴 정도의 이런 그 한파와 눈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유가뿐만 아니라 분명히 고용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전문가들이 아예 그냥 크게 예상치를 늘려놓고 예상치보다 덜 나오면 예상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증시를 빼지 않기 위함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 후반이 되면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과연 눈높이를 얼만큼 낮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네들이 잘 나오면 국채금리는 또 다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발과 상관없이 또 다시 막 술렁술렁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미국 증시의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고개를 못 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뜩이나 지금 국채금리가 술렁거리고 있는데 1조 9천억 달러 얘기하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얘네가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미쓰리가 좀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려보면 목요일 날 뭐 전문가들 예상치는 저는 좀 뒤로 미룰게요. 걔네들이 어떻게 말장난을 칠지는 건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텍사스 한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여파로 전주 대비 증가를 했다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이제 주춤할 겁니다. 여기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도 뭐 눈높이를 좀 낮춰놓거나 아니면은 좀 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소화를 시켜버리면 국채금리 이슈는 조금 잦아들 거고요. 그럼 어떤 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27일 민주당 하원의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다시 재료로서 이제 짜잔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 증시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고 지금 이런 이슈가 있지만 이런 이슈도 고개를 들 수 있고 이런 이슈는 이러한 재료 때문에 좀 누그러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각을 좀 자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쓰리는 올해 미국과 중국의 제2라운드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화폐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미쓰리 생각에는 미국이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거, 약달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너무 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 부분을 막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과의 화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 않겠느냐죠.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화폐를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거는 금융시장 개방과 위안화의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격상돼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위안화가 제가 지난번 이거 한번 정리해드렸잖아요. 아무리 위안화를 사용해라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거의 전 세계에 유통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가 50% 정도의 지금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면 아직 위안화는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보다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근데 중국이 대놓고 야, 나 이제 니네 미국이 그동안 달러 가지고 하도 갑질을 해가지고 그걸 못 보겠다 하고 명분을 만든 게 아니라 얘네 명분은 뭐냐면 내년도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웃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중국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4번째 디지털 위안화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청두시에서 시작했고요. 디지털 위안화 거래 시험하기 위해서 시민 20만 명에게 약 6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할 것이다. 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리잖아.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워낙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눈앞에서 뭐 정말 뭐 비차액이 어쩌고 뭐 선물 매수가 뭐 몇 계약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과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국채 금리는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가 뭐 개인 소비, 개인 지출 이런 것들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나오면 못 나오거나 지지부진하게 나오면 국채 금리 이슈는 좀 잦아들 겁니다. 대신에 3월 중순까지 지금 생명을 달 준비를 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이제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 견인에 좀 이렇게 에너지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국채금리에만 꽂혀가지고 불나방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중국과 미국의 화폐 전쟁, 그리고 이 화폐 전쟁을 보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와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좀 제가 확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먼 시각으로는 저는 중국과 미국의 제2라운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왜 이렇게 60달러 선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오히려 재고량은 더 증가됐는데 재고량은 예상을 깨고 감소 예상을 깨고 증가했는데 오히려 생산이 줄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제유가를 떠받칠 필요가 있을까? 왜일까?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